개봉일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큰 환호와 박수가 이분들에게 필요할 겁니다. 오늘 참석하신 세 분의 게스트에게 일단 먼저 힘찬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개봉일에 뵙게 되어서 반갑고 영광입니다. 한 분씩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적표의 김민영 공동 연출 맡은 임지선입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한 개봉 날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동 연출 맡은 이재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금요일 같은 목요일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적표의 김민영에서 김민영을 연기한 윤하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연휴 전날인데 시간 내서 돌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사랑스럽죠, 영화가? 네, 지난해부터 영화제에서 워낙 화제가 됐던 영화라서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지난해 영화제에서 먼저 성적표의 김민영을 만나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오늘 영화를 처음 접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공지사항 먼저 드릴게요. 스크린에 떠있는 QR코드를 촬영하시면 오늘의 오픈 카카오 채팅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영화를 보시면서 궁금하셨던 점, 게스트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점, 혹은 영화를 어떻게 보셨다는 점까지 남겨주시면 세 분도 오늘 행사가 끝난 이후에 다시 한번 채팅창을 보면서 복귀를 하실 거예요. Q&A에 관련한 질문들 올려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얼마 전에 두 감독님과 같이 경기인디 시네마 자리에서 성적표의 김민영 집의를 한번 했는데 오늘 다행히 멤버 구성이 달라져서 민영이 와줘서 오늘 조금 더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일단 기대가 되고요. 김민영을 연기한 사람이 너무 궁금했어요. 어떤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 아정 배우에게 먼저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기서 보기에는 민영은 좀 거침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짜증도 거침없고 투덜대는 것도 거침없고 한편으로는 아이돌 데뷔라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꿈을 꾸기도 하고 어쨌든 자신만의 행보가 되게 분명한 친구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정의는 자기 자신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만약에 민영이 같은 질문을 받았으면 민영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민영은 항상 앞만 보고 바삐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의는 좀 제자리에서 주위를 좀 둘러보고 과거도 좀 돌아보고 그리고 좀 머무를 줄 아는 친구인데 민영이는 자기가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면서도 자꾸 조급해하고 더 뭔가를 나아질 미래를 더 기대하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민영도 그렇고 민영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도 그렇게 얘기할 것 같은가요? 제가 생각하는 민영은 그런 사람인데 민영은 그냥 한없이 자기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도 항상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남들보다 뒤처지진 않는 걸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자기 자신의 부족한 면을 들여다보는 친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사소하고 속 깊은 면이 일기장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가늠할 수가 있게 되죠. 캐스팅은 영화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영화를 만드는 모든 단계가 중요하지만요. 오늘 이 자리에는 윤하정 배우가 와 계시니까 김민영으로 캐스팅하려고 보니 이런 점이 참 적합하더라라는 배우의 칭찬을 마음껏 오늘 좀 해주시죠. 이런 거 미루면 안 됩니다. 내가 먼저 말해야지라는 생각으로 해야 해요. 일단 저희가 유튜브에서 짧은 캠페인 영상을 보게 됐는데 당뇨병 인식 개선 캠페인 영상에 출연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교복을 입고 있고 친구한테 되게 무심히 툭툭 뱉는 대사들이 굉장히 저희가 상상하던 민영이와의 싱크율이 되게 높아가지고 바로 그냥 DM을 드렸던 기억이 있고요. 그렇게 만나 뵀을 때도 실물이 정말 민영이 같고 그리고 경험이 저희처럼 많지 않다는 점도 같이 시작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저희도 마음이 편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리딩도 참여해주고 그렇게 민영의 톤을 계속 다 맞춰줘봤다는 점이 되게 고맙고 네. 그래서 그 현장에서는 굉장히 민영이처럼 그냥 걸어 다녔던 것 같고 지금도 사실 민영이처럼 보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잘 소화를 해줘가지고 아무래도 그렇게 보이죠. 현장에서는 또 배우 이름을 부르는 경우보다 캐릭터 이름으로 서로 부르는 경우들도 많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그 이재은 감독님이 먼저 단편으로 생각하신 아이디어에서 장편으로 이야기를 늘려서 두 분이 같이 공동 연출을 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누군가가 그 인물을 연기하고 나면 우리는 이제 김민영이라는 사람을 배우의 얼굴로 기억을 하겠지만 글을 쓸 때 상상하는 사람은 조금 다른 이미지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재은 감독님이 처음 생각했던 김민영은 어떤 외모 혹은 어떤 성격, 어떤 특징을 가진 아이였나요? 네. 그 제가 답변하기 전에 먼저 제가 갑자기 제가 며칠 전에 코로나 걸렸다가 나왔는데 아직 기침을 조금 해서 네, 말하다가 기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양해 말씀드리고요. 정말 이 그대로 흥분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처음에 봤을 때 한눈에 반했다는 게 진짜 상상했던 모습이어가지고 좀 바로 좀 용기 내서 연락드렸었던 것 같고 사실 김민영 저는 좀 정희에 비슷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쓸 때도 그래서 민영이를 쓸 때는 사실 좀 온전하게 캐릭터를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썼다기보다는 조금 주변에서 제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좀 주변에서 겪었던 민영이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썼던 것 같아요. 이런 외모를 가진. 네. 포기할 수 없는 조건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뭘까요? 캐스팅이든 아니면 민영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이건 꼭 민영이한테 필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셨던 점이 있을까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말투 면에서 뭔가 되게 와다다다 말하는 면이나 되게 어쩔 땐 되게 시크한데 어쩔 땐 되게 헐리는 모습이 공존하는 모습 그런 거를 소화해 주셔가지고 윤여정 배우, 네. 윤여정 배우는 그 삼행시 짓기를 하는 클럽이라는 것에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궁금해요. 제가 생각한 삼행시 클럽이었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배우가 생각하는 삼행시 클럽의 이유도 궁금해요. 왜 다른 클럽이면 안 됐고 삼행시 클럽을 이 세 명이 하고 있을까요? 사실 실제로 학교를 다녔을 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동아리였어요. 정규 동아리가 아니라 그냥 비공식 동아리더라도 뭔가 자기 꿈과 관련한 동아리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스펙을 채우려고 동아리를 보통 만들지 온전하게 어떤 나의 뭔가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해소하거나 작은 취미를 나누기 위해서 동아리를 하는 경우는 사실 많이 못 봤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꼭 삼행시 클럽이어야만 했던 이유를 고민해보자면 가장 이 친구들만 할 수 있는 이 나이대 이 친구들만 할 수 있는 클럽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대학에 가서 이걸 한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안 어울릴 거고 딱 상상력이 가장 많은 나이에 가장 자유롭게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나이에 적합한 동아리이지 않나 클럽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이 나이대 이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아주 사소한 궁금증이 있는데 김민영 이름의 삼행시가 영화 안에 나오잖아요. 그건 원래 대본에 있던 삼행시예요? 네. 배우들이 만든 게 아니군요. 네, 다 하나부터 열까지. 참고로 이 삼행시 클럽은 이재훈 감독님이 언젠가 한 번은 만들어 보고 싶었으나 주변에서 아무도 안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 비하인드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영화를 다시 보니까 녹색이 굉장히 눈에 많이 이번에는 들어오는 느낌이었어요. 테니스장이라는 공간 자체도 그렇고 정의가 이후에 상상하고 그리는 숲도 어쨌든 녹색의 이미지를 떠오르게 하고 어떻게 보면 거북이도 약간 녹색의 무언가를 떠오르게 하죠. 영화의 주요한 색감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녹색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생각들이나 활용을 고민하신 게 있는지도 궁금해요. 딱히 의도하고 그런 건 아니고 좀 정의 캐릭터 자체를 설정할 때 엉뚱하지만 좀 평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이렇게 들뜨지 않고 좀
너무 들뜨지 않는 그런 캐릭터를 생각했고 정의가 일하는 공간을 떠올릴 때도 좀 정적이면서도 에너지가 있는 거, 정적인 에너지가 있는 거, 좀 평온한 곳을 좀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고 좀 정의 캐릭터에 어울리는 평온함이 좀 아무래도 초록색이 그런 감정을 주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좀 초록색들이 많이 들어가게 된 것 같아요. 정의는 자기만의 속도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감독도 그리고 배우도 얘기를 해주었고 민영은 어떤 사람으로 상상했었는지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고 있는데 수산나 같은 경우는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한 캐릭터여야 한다고 생각하셨는지도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네. 사실 인물이 2명이 아니라 3명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19에서 20살로 넘어가는 다양한 선택들을 그려보고 싶었어요. 산나 같은 경우에는 우선 하버드에 가게 되는 설정인데 아무래도 그렇게 아예 물리적인 시차도 있고 그런 거리감이 떨어져 있게 되다 보면 원래 예전에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걸 산나는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정의와는 조금 다르게 좀 떠나가는 인물이 그거를 비슷한 노력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떠나가는 인물이라고 설정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3명이 나올 때 아무래도 뭐 2명이 조금 더 친하고 그럴 수밖에 없을 때에서 오는 소외감 이런 것도 조금 그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 두 분께서 장편으로 이야기를 만들 때 역할극도 해보고 각자를 어떤 역할에 대입해서 대사를 써보기도 하고 그러셨던 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각 어떤 과정이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주로 아무래도 정의 쪽을 맡았고 저는 민영이처럼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좀 많았어서 이게 하룻밤 동안에 일어난 일이고 좀 대사로만 진행이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특히나 그런 마지막 쪽에 정의가 서운함을 표출하는 씬 같은 경우에도 계속 제가 상처되는 말 계속 날려보고 거기서 이제 반응이 온다. 그런 걸 대입해서 쓰기도 했었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 그 녹음도 해가면서 막 영상도 찍어보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고 또 아무래도 저희가 사진 콘티를 준비를 했었는데 그림 콘티 대신에 바로 현장에서 그대로 찍을 수 있는 사진 콘티를 이렇게 만들면서 저희가 직접 액션도 하는 과정에서 되게 좋은 아이디어들도 나왔고 거기서 좀 만들어진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정의가 그 평화 시위를 할 때 그 무릎 꿇고 앉아서 이렇게 민영이한테 무언의 부담을 줄 때 그 화장대에 비친 민영이가 이렇게 머리를 만지잖아요. 저희가 했을 때 그런 액션을 취했을 때 화장대에 제 얼굴이 비치니까 그냥 머리 한번 만져보고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됐고 그리고 뭐 민영이가 이렇게 누워서 그 사서 전화를 받는 것도 거기 운동기구에 이렇게 머리를 대는 것도 그냥 피곤하다 보니까 사진 콘티 찍을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누워 있었는데 그런 포즈들이 좀 반영되고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캐릭터를 직접 체화해보고 생각되는 아이디어가 구체적으로 있었겠네요. 배우 입장에서는 그 사진 콘티라는 게 도움이 많이 되던가요? 어땠어요? 전혀 안 됐다고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사진 콘티를 많이 본 기억이 없어서 그렇게 열심히 찍었는데 보여주시기보다는 그냥 약간 감독님들이 그걸 보시면서 약간 직접 배치를 해주셔가지고 네, 저 많이 보고 싶어요. 촬영하는 도중에는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윤하정 배우 영화를 볼 때 우리는 이제 민영이 없는 정의가 혼자 민영의 세계를 탐험하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굉장히 갖가지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영화 안에는 민영은 그 시간을 볼 수 없잖아요. 하지만 영화 밖의 민영은 그 시간을 볼 수 있죠. 내가 없는 하루 동안 정의가 어떤 시간을 보냈고 나의 어떤 물건들을 보았고 무엇을 바꿔놓았고 그 장면들을 보는 마음이 굉장히 이상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언제 그 장면을 처음 봤죠? 처음 본 거는 작년에 전주 영화제 때 최초로 공개가 됐을 때 저도 영화를 처음 봐서
그때 보고 대본상으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였지만 그래도 그걸 실물로 봤을 때 기분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냥 그렇게까지 너무하게 대했는데도 그렇게 사소하게밖에 복수를 할 수 없는 정의가 너무 귀여우면서도 안쓰럽고 미안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 장면을 바라보는 마음은 처음 볼 때와 지금이 비슷한가요? 아니면 좀 달라진 게 있나요? 지금은 정의도 약간 그런 장난들을 치잖아요. 뭐 나는 대학교 친구들이랑 수준이 안 맞아서 못 살겠어 이렇게 말하면 네가 더 낮아? 뭐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것들에서 얘도 만만치 않은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보이고 아무래도 제 역할이 민영이다 보니까 민영의 안쓰러움이 저는 조금 더 많이 눈에 들어와서 정의는 이제 조금 덜 미안해요. 정의에 이입해서 보시는 분도 있고 민영의 신경에 이입해서 이 영화를 보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텐데 각각의 인물들이 각자의 방식대로 조금 안쓰럽죠. 안쓰럽다는 게 뭐 처한 상황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 시간과 그 관계의 비극을 통과하는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너무 알기 때문이죠. 그 아는 것 때문에 각각의 인물들이 사랑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좀 안쓰러워 보이기도 하는데 어떤 면에서 민영이 좀 안쓰럽게 보이는지도 궁금하네요. 얘기를 들어보니. 처음에는 이제 저도 시나리오를 봤을 때 민영이가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만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감독님들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영화는 어쩌면은 민영이와 정의 중에 둘 중에 누가 더 외로울까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영화이기도 하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많은 장면들이 지나갔는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민영이의 집안과는 다르게 아르바이트에 붙었는데도 축하 케이크를 해주는 엄마가 있는 정의의 집안 환경도 보였을 것 같고 나는 계속 여기서 더 어떻게 하면 나은 미래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데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데도 조급함을 느끼지 않는 정의의 그 여유도 부러웠을 거고 그리고 민영이는 대학교 친구들에게 서운함을 느꼈지만 그걸 끝내 말하지 못하고 도망치기를 선택하잖아요. 근데 정의는 결국에는 자기의 서운함을 민영이한테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다는 점도 부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느 순간 제가. 네. 그쵸. 각자가 가지고 있지 않은 면들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는 마음이 관계 안에서는 늘 있을 수밖에 없죠. 이 영화가 전체적으로 사랑스럽지만 가장 사랑스러워지는 부분은 민영이 사라지고 정의가 혼자 그 시간을 탐험하면서부터인 것 같아요. 그 관계 속을 혼자 탐험해보는 그 설정 자체가 그리고 민영에게 자신만이 줄 수 있는 정의가 민영이란 사람을 어떻게 총체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사랑하는지 그 사람의 방식대로 남겨주는 그 성적표라는 장치가 이 영화를 굉장히 사랑스럽고 진솔하게 만드는 면이 있는데요. 정의가 민영의 일기장을 보고 그리고 민영이 있던 공간을 보면서 그 사람을 깊숙하게 이해하는 방식으로 지금 영화가 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구조이긴 한데 이게 대화를 나누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해하는 방법으로는 그 사람과 깊숙이 대화해보고 너는 그랬구나 나는 그랬어 라고 하는 방식도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그 둘의 대화를 택하지 않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세계를 감지해보고 더듬어보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그려져 있다는 거죠. 이 장치가 주는 장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감독님들이 생각하시는 그 장치의 장점은 뭔지도 궁금하고요. 두 분 다 답변을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민영이한테 대입을 했을 때 아무래도 저도 정말 아무리 친해서 터놓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 있고 또 어쩌면 민영이는 정의가 이 감정을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의는 그것도 정의도 알고 있고 해서 그 빨간 일기장이 그 고등학교 정면에도 계속 등장을 하는데 이 일기장의 존재를 정의도 분명 알고 있을 것이고 그걸 혼자 있을 때 그 일기장을 보면서 본인이랑 같이 없을 때 민영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가 엄청 궁금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서의 민영이 어떤 고충이 있고 그리고 심지어 고등학교 때 본인이랑 같이 있을 때도 어떤 생각을 했을까가 되게 궁금해졌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일기장의 내용에서 막 좋았던 순간들만 넣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과 좀 다른 민영이 특히 깁스를 한 날에 왜 본인한테 자기한테 미안하다고 말 안 하지 하는 그런 미묘한 감정들 같은 거를 좀 느끼게 만들고 싶었고 그게 아무래도 대화로는 절대 전달이 안 될 것 같다 생각해서 그래서 좀 일기장에 그런 걸 최대한 넣어보고 싶었어요. 네, 사실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했던 그런 구성이어서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그런 거는 딱히 고민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일단 대화는 뭔가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저녁 전까지 뭔가 계속 서로 아무래도 비단 하루 동안의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고등학교 졸업 후에 조금씩 서로 다른 선택으로 조금 사이가 멀어졌다기보다는 그런 관심사나 그런 가치관 면에서 멀어지고 있었던 거를 아무래도 오랜만에 만나게 되니까 그 하루에 그간 쌓아왔던 간극들이 다 느껴지는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하루 동안의 그런 일정 동안 할 수 있는 대화는 좀 했다고 생각하고 좀 정희 혼자서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민영이에 대해서 생각하고 뭐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 회상한다던가 민영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깊게 생각해보는 밤 그리고 더불어서 전 정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혼자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떠오른 구성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도 극본을 뭐 제가 쓰진 않았지만 저도 쓰면서 이런 선택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마도 이 성적표의 김민영이라는 영화 안에서 그려지는 관계를 만드는 이 감독들의 성향은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봤고 상처도 받을 만큼 받아봤을 거고 누군가에게 애정도 듬뿍 주었었던 사람만 쓸 수 있는 각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관계에 대해 많이 생각을 하다 보면 절대 말로는 전달되지 않는 혹은 닿지 못한 어떤 에어포켓 같은 공간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관계에 대한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그게 암묵적으로 혹은 되게 자동적으로 머리 안에 있던 것이 각본으로 쓱 하고 나왔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도 그 장면들을 보면서 하게 됐었고요. 얘기한 것처럼 정희와 민영이 보내는 시간이 아예 없진 않죠. 성적표를 정정하러 가기 전에 잠깐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이 시간을 보내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을 볼 때 저는 묘한 긴장을 느꼈거든요. 뭔가가 촉발될 것 같고 뭔가가 어긋나는 것 같은 그 감정의 결을 그 장면들이 정말 잘 살렸다고 생각했는데 대본에는 어느 정도의 묘사가 있었는지 궁금해요. 정희와 민영이 만났을 때 뭐 뗀뗀한 기운이 있다 뭐 정도의 묘사였는지 아니면 뭐 표정이 어떻다 서로 뭐가 말이 엇갈릴 때 어떤 표정을 짓는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지 아니면 배우들이 현장에서 얘기를 많이 나눈 결과인지 궁금했어요. 워낙에 섬세하신 분들이셔서 대본에 충분히 많은 설명이 되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냥 주아 배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연기를 할 때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런 감정들이 생겨서 표현하는데도 크게 어려움이 없었고 그리고 대본뿐만 아니라 디렉을 주실 때도 섬세하게 표정이 어땠으면 좋겠는지 말투가 어땠으면 좋겠는지를 다 귀를 지도를 해주셔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어요. 현장에서는 어떤 얘기들을 나눴어요? 그 장면들 촬영하기 전에 배우들끼리는? 배우들 저희는 전혀 촬영과 관련 없는 좀 친구처럼 친하다 보니까 그냥 어제 뭐 했어? 영화가 어떤 특정 사건으로 간다기보다 굉장히 미묘한 그 감정과 관계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 자체에 주목하는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본다면 삼행시 클럽 해체에서 시작을 해서 그 해체를 점점 관계로 가져오는 방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영화죠. 그래서 그 고민과 감정의 덩어리를 어떤 방식으로 보여줄까 그 섬세한 결을 살리는 게 연출의 아마도 가장 큰 과제였을 텐데 그 섬세한 결을 살리면서도 종종 너무나 엉뚱한 무언가가 튀어나오는 것이 이 영화의 또 묘미이기도 해요. 많은 장치들을 감지하셨겠지만 제가 정확하게 인상적으로 감지하고 있는 부분은 정희가 굉장히 옛날 시트콤을 본다.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트콤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여기 계실 거예요. 그죠? 굉장히 오래된 시트콤인데 그걸 좋아하기도 하고
제주도 여행에 관련된 꿈을 저희가 꾸잖아요. 그게 왠지 그 에피소드로 하나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시트콤의 결 같은 걸 가지고 있죠. 그리고 어떤 장면에는 유튜브 방송의 톤 앤 매너를 그대로 가져와서 분위기를 확 한번 환기시키는 것도 그렇고요. 얘기를 쭉 끌어가다가 그런 식의 좀 톡톡 튀는 환기들이 필요하다고 느끼셨는지도 궁금해요. 그 시트콤과 유튜브의 장치를 가져오게 된 아이디어의 발상도 궁금하고요. 아이고 어려워. 말했던 그런 톤들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전혀 제약을 두지 않았고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감정에 맞는 톤의 매너를 그려내려고 했고 그 상식 청진기 리포터신의 경우에는 저희가 의도했던 거는 이게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잖아요. 특히 뭐 대학에 가고 너무 오랜만이고 외향적으로도 많이 변해 있고 느낌도 많이 변해 있는 그런 민영이를 갑자기 만났을 때 되게 당혹스러운 감정을 관객분들도 바로 느꼈으면 좋겠어서 일부러 더 그런 방송화면으로 연출한 부분도 있고 또 그 답변을 하는 민영이를 보면서 조금 민영의 성격이 어떤지도 같이 보였으면 했고요. 그리고 그런 제주도씬 같은 경우에는 뭐 숲씬도 그렇고 제주도씬도 그렇고 저희가 좀 정의가 좀 이야기꾼이고 좀 공상과 기질이 있는 친구다 보니까 그 친구의 감정을 최대한 잘 반영할 수 있는 장면을 구상을 했던 것 같아요. 시트콤은 감독들의 최애 시트콤인가요? 혹시 웬만해서 그들을 막을 수 없다는? 수풍 산부인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안 좋아하세요 그것도? 그 은근막 제일 네? 은근막을 제일 좋아. 취향이 분명한 시트콤 취향이 분명한 이전에 제가 같은 질문을 감독님들께 드렸던 적이 있는데 오늘은 배우가 와 있으니 배우에게 이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저는 이 영화가 딱 처음 보자마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겠지만 20살에서 19에서 20로 넘어가는 아주 미묘한 이야기를 다룬다는 점 그리고 여자친구들끼리 우정과 그들이 가는 변화들을 다룬다는 점에서 고양이를 부탁해 요즘 버전이구나 라는 생각이 보자마자 딱 들었던 작품이기도 한데 19에서 20은 누구나 겪는 시기죠. 그 시기를 거쳐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굉장히 보편적인 시기이기도 하고 관계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이 나이에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이 세 친구가 하는 고민은 지금의 저도 계속해서 겪고 있는 고민이고 앞으로 나이를 더 먹어갈수록 그게 옅어지거나 그 고민이 줄어들거나 하진 않는 인간관계 아주 보편적인 고민이긴 한데 그 세대 담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세대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모습들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보편성도 중요하고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별성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요즘 세대의 어떤 무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이 세 명에게서 그런 모습들이 발견되긴 하나요? 사실은 처음에 이제 시대물인 줄 알았어요. 옷을 봐도 그렇고 좀 사용하는 아이템들을 봐도 그렇고 처음에는 되게 요즘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비슷한 점이 있다면 좀 더 솔직한 표현들을 하는 것. 예전보다 MZ세대들이 좀 솔직하기로 많이 유명하잖아요. 그런 툭툭 거침없이 내뱉는 것들이 민영이가 방송에서 유튜브 방송에서 얘기하는 것도 전혀 그 어떤 카메라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나는 내가 할 말을 해야겠어라는 태도가 보였고 정희도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표현할 줄 아는 친구인 것도 그렇고 산나도 그렇고 그런 것들에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게 요즘 세대 친구들다운 태도이지 않을까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만드시면서는 이게 2020년대 19살, 20살이라는 점을 특별히 생각하셨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물론 저희의 감성들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시대극으로 보일 정도로. 그렇지만 이게 정말 누구나 그 말씀해주셨다시피 꼭 20살의 감정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현재로 활동해도 전혀 무리가 없겠다 생각을 했고 근데 아무래도 저희 세대에 그게 녹아들다 보니까 이렇게 느끼는 게 시대극인 줄 알았던 표현이 굉장히 참신합니다. 채팅방에 많은 질문들 올려주셨는데요. 하나하나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할게요. 무지 대화만 쓰는 분께서 민영이가 푸딩은 누굴 주려고 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제가 대답할까? 민영이가 푸딩 주려고 했던 거 옆집 여자. 밥 같이 먹었던 그 네, 여자요? 네. 옆집 여자한테 줘야 되는데 자기가 먹으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정이가 먹으려고 하니까 좀 재수 없게 생기죠. 네, 의문이 풀렸습니다. 옆집 친구에게 주려고 했다고 합니다. 광복절 특별 사면? 대화명 쓰는 분께서 감독님들께서 스스로 쓰고 내가 썼지만 정말 웃겼고 뿌듯했던 개그가 있다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주셨네요. 쓰면서 좀 재밌겠다, 이건 좀 재밌다라고 생각하셨던 장면을 꼽아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좀 제가 추구하는 유머에 부합되는 장면은 그 테니스장 사장님이 정에서 잠시 뒤돌아주네 하고 얼굴 보고 말하기가 좀 그래가지고라고 하는 장면인데 제가 추구하는 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유머는 개인적으로 좀 감정이 녹아 있고 이야기를 좀 진행시켜줄 수 있는 유머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그 정희가 수능날 시계를 빌려주고 그 정일이가 테니스 왕자가 되어서 돌아와서 정희가 취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유머 같은 경우에도 저는 사실 유머만을 위한 유머가 아니라 정희가 베푸는 그런 따뜻함이 조금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좀 막 진심이 담겨 있거든요. 그리고 테니스장 사장님의 경우도 그냥 단순히 웃기려고 했다기보다는 진짜 이 외관은 진짜 너무 상남자시고 막 이렇게 무서운 사람처럼 보이지만 되게 좀 따뜻하고 여린 마음의 그런 사장님을 조금 그리고 싶었던 저희 진심이 있었기에 네 그런 진심이 좀 있는 유머들을 추구하는 것 같아서 그 장면 좋아합니다. 영화를 같이 만들었지만 유머 취향은 완전히 다를 수 있죠. 은지성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유머 포인트를 추가로 들어볼까요? 저도 이 장면 좋아하고 또 아까 뭐 광복절 특별사면 얘기해 주셨는데 그 장면도 좋아하는데 그 그레이 50가지 그림자 나오는 부분도 되게 그때 표정이랑 되게 상반되는 책 제목이기도 하고 그 장면도 어쨌든 이게 그냥 유머 코드로만 나온 게 아니라 이 책을 반납해야 하는 약간 대구대에 뭔가 묶여있는 것 같은 민영이의 그 사정도 보여주고 나중에 반납도 그래 50가지 그러면서 이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를 촬영 때 제가 사러 갔는데 정보서점에 제가 모르고 1권을 사온 거예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래서 진짜 엄청 혼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진짜 막 그랬던 기억이 1권 사와서 왜 이건이 중요하죠? 되게 그 이권이 주는 많은 느낌들이 있고 1권을 이미 읽었기 때문에 2권을 읽는 거기도 하고 꼭 반드시 이건이어야 했던 이유가 굉장히 귀엽네요. 윤하정 아장이라는 대학 시민분께서 영화에 출연하면서 가장 기억에 나는 씬도 궁금하고 촬영하면서 마음에 오래 남았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가장 마음에 남는 씬은 아무래도 숲 장면이 좀 반전을 주는 장면이기도 하고 이 영화의 전체적으로 하고 싶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 장면이고 또 관객분들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는 장면인 것 같아서 가장 좋아하고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그 정이랑 주아랑 촬영할 때 보드게임 하는 장면에서 빡뻥 터져서 웃는 장면이 사실은 리허설 때였나?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웃겨가지고 웃은 거였는데 그런 카메라가 돌아가는 줄 모르고 있을 때 찍혔던 장면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 자연스러운 장면들이 들어갔던 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많은 질문들이 또 올라오고 있는데 으쓱으쓱 어피치라는 대학 시민분께서 10대, 20대 여자 주인공인 독립 영화는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도 이 영화는 현실적이지만 판타지적인 연출이 있다는 점에서 너무 좋았고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 주시면서 마지막에 숲의 전령이 민영으로 설정된 이유가 뭘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네, 많이 받는 질문인데 이 영화가 저희가 생각했을 때 어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나름의 외로움을 가지고 있던 정의가
그 하룻밤의 일들을 통해서 민영이의 외로움에 닿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친구가 없는 그 밤 동안 하루 종일 민영이만을 생각하고 일기장을 보면서 몰랐던 면들을 보고 이 친구가 나처럼 되게 외로운 친구구나라는 걸 굉장히 많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정희가 숲 그림을 그릴 때 되게 자연스럽게 그 얼굴에 민영이 얼굴을 한번 대입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생각했던 장면인 것 같아요. 용이라는 대본 쓰시는 분께서는 이런 질문 주셨어요. 두 분 감독님 의견 사이에서 편집되어서 아쉬운 장면들이 분명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감독의 입장에서 편집돼서 아쉬운 장면은 무엇이고 배우의 입장에서도 편집돼서 아쉬운 장면이 있다면 하나만 골라주세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네, 그 테니스장에서 사실 정희와 그 테니스장 사장님 아들인 정일이라는 그 친구가 나오는데 둘의 씬들이 몇 씬이 더 있어요. 사실은 조금 뭐 러브 스토리로 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좀 애매한 그런 관계지만 둘이 그렇게 테니스장에서 정일이가 정희의 공을 주워주는 장면이 있고 그 다음 씬이 바로 정희가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정일이가 이번에는 테니스장 코트장에서 알바를 하고 있고 정희가 이제 오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쌍쌍바를 그 사오는 장면이 생략이 되었는데 지금 먹는 장면부터 나오잖아요. 근데 죄송해요. 제가 영화를 지금 쌍쌍바 먹는 장면이 없고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네. 죄송해요. 배가 아파. 원래 쌍쌍바를 사오고 같이 먹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3개를 사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2개만 사려고 했는데 자꾸 하나 더 가져와라 그래서 라는 대사가 있거든요. 이게 그 2+1 행사를 해가지고 네, 그 장면이 있고 그래서 둘이서 쌍쌍바 3개를 먹는 장면이 있어요. 쌍쌍바니까 한 개씩 먹고 한 개 반 뜯어가지고 한 개씩 이렇게 먹는 장면이 생략됐는데 그 생략된 거는 좀 아쉽긴 한데 저는 이런 생각까지 했거든요. 이거 쌍쌍바 회사에 좀 광고를 대단하게 될 만큼 조금 마음에 드는 장면이어서 그런 생각까지 해볼 정도로 좀 아쉬웠는데 아무래도 좀 조금 더 정의가 외로워 보였으면 좋겠고 너무 또 이렇게 치우칠 수 있고 좀 정의와 민영이의 이야기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해서 편집됐던 것 같아요. 두 분의 작업 과정이야 뭐 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얘기를 점점 듣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임지성 감독님이 뭔가 큰 방향을 아니야 다시 와야 돼 이렇게 잡아줬을 것 같고 재현 감독님은 끝도 없이 디테일에 빠져드는 무언가를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두 분의 작업이 실제로 그랬나요? 좀 하나에 꽂히면 끝까지 가는 흐름이 있어서 그런 부분 잡으려고 했다. 많이 알려졌다시피 공동 연출을 먼저 제안한 건 이재현 감독님이십니다. 윤하정 배우님에 대한 질문도 또 올라와 있는데요. 이 영화가 전주에서 처음 공개되고 지금까지 시간이 꽤 흘렀는데 이 영화로 혹시 본인에게 생긴 변화가 느껴지는 게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주셨어요. 영화를 찍었을 때가 18살이었고 전주에 공개됐을 때가 20살 초반이었었는데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 민영이와 정희의 이런 관계의 변화에 대해서 100% 공감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21살이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과 관계의 변화가 정말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멀어진 친구가 있고 정말 친한 친구와도 가끔 보는 것도 힘들고 다음에 만나면 얘기해줘야지 했다가 잊어먹은 일도 정말 많고 그래도 이 영화 덕분에 좀 자꾸 친구들 생각이 나서 제가 용기를 내서 많이 연락을 하고 만나보려고 노력도 하고 그런 좋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이 영향은 영화를 만들면서 가장 바랬던 관객 반응 아닌가요? 두 분이서? 뭔가 생각나는 친구에게 연락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게 만드는 영화를 만들고 싶으셨다고 하셨던 게 기억에 남아요. 그 시절 나의 성적표는 이라는 대화명 쓰시는 분께서
그 성적표에 대한 감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셨어요. 민영이 정희가 남긴 성적표를 보잖아요. 아정 배우님이 그 성적표에서 느꼈던 감정과 민영이의 캐릭터로서 느꼈던 감정은 어떻게 달랐을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주셨네요. 제 개인적으로 제가 만약에 그런 성적표를 받았다면 진짜 많이 미안하고 고마웠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정성이잖아요. 저희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들여다보고 있고 그걸 다 하나하나 생각해서 써주고 또 그냥 성적만 있는 게 아니라 코멘트까지 있으니까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감동을 받았을 것 같은데 민영이는 조금 생각이 달랐을 것 같아요. 왜냐면 민영이는 그 성적표를 보고 조금 바라보다가 별다른 감흥 없이 그걸 접어서 그냥 한쪽에 놓잖아요. 그게 정의가 밉거나 싫거나 귀찮은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민영이에게 우선순위는 정의가 아니었던 거거든요. 성적이 너무나도 중요했고 편입을 해야 했고 교수님을 만나 뵙고 왔는데 달라진 건 없었고 그래서 여전히 그 성적표를 보고도 크게 막 내가 어떡하지 뭐 정의한테 연락해봐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항상 듭니다. 제목에 대한 궁금증은 이 장면에서 증폭되죠. 그리고 각자 해석을 하게 됩니다. 왜 이 영화의 제목이 김정민이로 나와? 김민영의 성적표가 아니고 성적표의 김민영이지? 근데 성적표라는 장치를 생각해보면 우리는 다 인생을 살면서 뭐 그게 초등학교 때든 뭐 대학교를 다닐 때든 성적표라는 걸 받아보게 되는데 거기는 종합평가가 써있는 성적표도 있지만 점수로만 제시되는 성적표들이 있잖아요. 그걸로 그 사람의 총체적인 무언가를 다 판단할 수는 없죠. 성적은 이렇지만 교우관계가 좋을 수도 있고 내가 비록 어떤 학점에서는 D를 받았지만 이 관심사가 전혀 내 관심사가 아니어서 받은 점수일 수도 있잖아요. 성적표라는 건 그 사람의 인생을 총체적으로 담아주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의는 자기가 알고 있는 민영이라는 친구에게 본인만의 언어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제목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셨을 거기 때문에 제가 대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은 김민영의 성적표가 아니고 성적표 안에 있는 김민영이라는 사람을 들여다보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마지막 질문으로 채팅방에 올라와 있는 질문을 하나 더 드릴게요. 엔딩 크레딧의 노래를 가수 윤지영의 곡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네, 원래 전주 버전에서 음악이 부득이하게 바뀌어야 됐어서 개봉 이 작업 전에 되게 급하게 알아본 음악이긴 한데 저희가 그러니까 가사가 없이 그 인스트루멘탈 노래만 먼저 찾았거든요. 사실 가사를 먼저 보고 찾은 게 아니라 우연히 노래가 너무 좋아서 약간 밴드 사운드였으면 좋겠다 마지막 음악이 그것만 계속 인디 가수분들의 밴드 사운드가 좀 감성적인 것들 위주로 찾아보다가 마음에 들어서 저희도 가사를 있는 버전 들었을 때 이거 내가 들었던 음악이고 좋아했던 음악이고 그 생각보다 가사가 되게 의미가 좀 맞닿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좀 신기했던 부분이고 좀 잘 바꾼 것 같습니다. 되게 우연한 기쁨이었겠어요. 가사를 보고 진짜 고른 음악이 아닌데 이렇게까지 잘 어울리는 음악을 찾았을 때는 제가 후기를 많이 찾아봤는데 이 음악 얘기가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가사 이야기가. 네. 그래서 저는 너무 그때마다 계속 놀라는 거예요. 잘못 넣었나? 인스트루멘탈 버전 넣었어야 되는데 가사 버전을 넣었나? 생각할 정도로 그냥 바로 지금 우린 너무 달라서라는 가사로 시작하는데 그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주셔서 약간 잘못 자꾸 알고 있는데도 잘못 넣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후기들이 많더라고요. 들으셨죠? 후기를 다 찾아보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화를 재미있게 보셨다면 어디든 후기를 남겨주시면 출동해서 후기를 확인하실 거예요. 오늘 개봉일 기념해서 성적표의 김민영 집이 같이 나누어 보았는데요. 영화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어느 날보다 영화에 대한 많은 응원도 부탁드리고요. 오늘이 개봉일이기도 하고 아정배우 생일이 어제였죠? 그래서 저희가 축하를 하는 자리를 잠깐 가져보려고 합니다. 준비가 됐나요? 네, 잠시만요. 사전에 전혀 얘기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준비하는 동안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눈 끝인사 소감으로 한마디씩 들어보고 있을까요? 네. 오늘 개봉날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영화는 마지막에 저희가 쓴 성적표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씩 천천히 쌓아가는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그 성적표를 보시면서 소소한 위로와 어떤 온기 같은 걸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너무 소중한 날인데 그 추석 전날 이어서 소중한 날인데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너무 걱정했거든요. 추석 때 독립영화를 어떤 분들이 보러 오실까 이런 게 걱정됐었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후기 많이 남겨주시면 정말 다 찾아보니까 솔직하게 별로였으면 별로였다라는 거 저희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네, 즐거운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연휴 전날에 바쁘신데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도 후기 열심히 찾아보니까 오늘 질문 되게 많은 것 같았는데 다 얘기를 못 나눈 것 같아서 못다한 얘기 어딘가에 남겨주시면 꼭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까운 분들이 많이 와주셔서 되게 많이 떨렸는데 이렇게 시간 내서 독립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개봉 시작으로 남은 일정들, GV 상영 일정들 모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살이래요. 네. 나이대로 초를 다 꽂는 비인간적인 일은 하지 않아요. 불은 붙이지 않나요? 네. 와, 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노래를 불러요? 여기서? 개봉 축하합니다. 개봉 축하로 갈까요? 네. 개봉 축하가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노래를 부르는 거 너무 쑥스러운 일 네. 아닌가요? 모두가 머쓱해서 그냥 개봉 축하합니다라고 하면서 박수를 치는 네. 것으로 네 하시죠. 네. 아정배우가 그러면 네 개봉 축하합니다라고 하시면 우리 모두가 박수를 보내주는 걸로. 네. 성적표의 김민영 개봉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네, 오늘 개봉날 특별하게 함께해 주신 여러분 특별히 감사드리고요. 성적표의 김민영 재미있게 보셨다면 주변에 좋은 입소문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시작이 아니었죠. 이미 GBL 릴레이가 시작이 되고 있고 이 팀이 어마어마하게 스케줄을 소화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못다 나눈 얘기는 연차 관람을 통해서 같이 봐주시면 더 좋은 시간들이 될 것 같고요.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영화니까요. 연휴 즐겁게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